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2강입니다. 그래서 1장의 13번부터 26번까지 정리하도록 하는데 13번을 보시면 13번 문제 이제 경제적 개념이에요. 이따금 출제가 되죠? 네. 그래서 굉장히 단답식 정도로 출제되니까 어렵진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13번 문제가 그런데요. 저는 좀 어려워요. 우리 문제는 좀 어렵긴 했어요. 실전은 쉽다 이거보다 훨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틀린 것은 해가지고 1번 자산,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구입한 택지는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다 했는데 자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투자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자산이라는 건데 전매 차익 목적이니까 목적일 때는 투자 자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주택건설회사가 택지를 구입하는 건 이거 땅 값 오르면 팔아서 차익 얻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택지는 여기다 집을 짓기 위해서 사는 마치 중간재처럼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재화. 이걸 우린 자본재라고 한다. 그래서 굳이 본다면 자본재적 속성을 갖고 있는 거지 투자자산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자본재는 자, 생산자 입장에서 토지는 다른 재본자와 마찬가지로 임대하거나 구입해야 하는 재화이다. 1번 지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서 1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3번 생산 요소는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소비재, 주차장 휴양지 등은 소비재가 될 수 있고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그 자체죠.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매매하는 재화를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택지개발회사가 건설회사에 택지를 분양했다. 그러면 그 자체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상품으로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14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자, 혹시 어려운 문제가 나올까 봐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1번 토지 개량을 위해 토지에 투하되는 자본은 유동자본으로 투입된다 해서 틀렸어요. 고정자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무지가 있는데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지로 만들었다? 여기 돈 들어가죠? 이거는 이 안에 내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돈은 회수할 수 없는 고정자본인 거죠. 유동자본이 아니라. 자, 2번 주택 등 건물은 비내구 소비재로 분류된다. 자, 주택 등 건물은 비내구가 아니라 내구 소비재죠.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자,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취득했다. 농지를. 그러면 이거는 전매차익 목적이니까 생산 요소가 아니라 자산이다. 그죠?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4번 환경은 경제적 개념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본 거죠. 자, 5번이 맞는데 고전학파는 인공적인 토지는 이거는 이제 자본으로 보고 가령 이제 택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자본 혹은 자본재로 보고 자연적인 상태의 것은 생산 요소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손을 내 가지고 만들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한다. 그래서 5번이 맞는 거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3번과 14번에 관해서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요. 자, 자산은 예를 들어서 전매차익 목적으로 자산 증식 수단이다. 이게 투자 자산이죠. 어떻게 본다면 땅을 사가지고 땅 오를 것에 오르면 팔려고 샀다. 그래서 보유하겠다 하면 자산이라는 거예요. 금융자산과 결합되기도 한다. 자본이라는 것은 이윤 창출하기 위해 생산에 사용되는 실물이나 화폐, 그래서 실물자본이나 화폐자본이 될 수도 있고 가령 택지는 실물자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생산 요소는 생산의 3요소 중에 하나예요. 토지, 노동, 자본 중에 토지. 그리고 소비재는 이거는 소비는 욕망 충족을 위해서 교환하는 재화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휴양지, 주차장 이런 것 등이 해당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상품이라는 것은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
혹은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하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유무형의 모든 재산을 상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자, 15번으로 가시면 15번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15번은 위치와 접근성이에요. 이거는 단일 문제로는 10일에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지문에 어쩌다가 한 번씩 포함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이게 입지론과 관련이 돼 있어서 위치라는 것이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15번을 보시면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허드에 의하면 지대는 위치, 위치는 편리함에 의한다. 2번 자 이것은 접근성의 기준이 시간, 경제, 거리적 부담을 모두 본다는 거고 3번 위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공공용, 주민의 편리성, 공익성 등을 보고 주거용은 통근조건, 생활조건 등을 본다. 뭐 이런 거고요. 4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치의 양보는 뭐 고객의 질과 양 뭐 이런 거고 5번 그러면 부동산의 위치가 왜 강조되냐라고 하면 개별성이 아니라 부동성이죠.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위치가 그 자리가 움직일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성으로 바꿔주셔야 한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뭐 어쩌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데 위치의 양보를 파악하는데 접근성이 중요시한다. 이게 부동성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거리적으로 가깝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시간도 짧게 걸려야 되고 경제적 부담도 적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허드라는 사람이 정의하기를 자 가까우면 지대가 높은 이유는 위치가 좋아서 그렇고 그 위치가 뭐가 좋은데 그 자리 편리해서 그래. 왜 편리한데? 가까워서. 그것이 접근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용도별로 접근성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거용은 통근 조건이 좋고 편익성, 생산성, 생활조건, 환경, 쾌적성, 인구의 사회적증 이런 것 등을 보는 거고 공업용은 역시 시장 조건, 생산성 등을 보는 거고 상업용 역시 돈이 돼야 되니까 배우지의 고객의 양과 질, 고객의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접근성을 판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18번까지의 문제는 역시 공간성인데 이것은 20회 전까지는 이제 종종 이렇게 출제되다가 최근에는 단일 문제로 좀 뜸해요. 뜸하긴 한데 언제든지 뭐 내다보면 다시 내기 시작하니까 중요도는 3입니다. 자, 16번을 보시면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입체 공간이라는 뜻이고 2번은 그 가치가 공간 가치를 전부 더해서 결정된다는 그런 문장이고 3번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그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지하권이라고 정의하는 거고 4번이 틀렸어요. 상부 미용 공간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은 공중임대차가 아니라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거 틀렸죠. 네. 그리고 5번은 미체유 광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없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보셨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공간성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한다면 공간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 사례가 뭐냐? 공중권, 지하권, 지표권 등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자, 17번도 역시 공간에 대한 문제인데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1번 지표권에 대한 정의 옳게 돼 있고요. 2번이 틀렸는데 자, 현재의 사정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항상 미래, 장래, 미래, 장기적 배려 이런 걸 해야 합니다. 수명이 길어서. 그래서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게 틀린 거고요. 3번 공중권의 정의예요. 일정한 고도까지. 이 말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라는 뜻이에요. 4번 부동산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뭡니까? 구분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고 5번은 한계심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령 여기 지하철을 건설하면 토지 소유자의 지하 공간의 범위를 침해하니까 일정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이 범위 내에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입체 공간에 대한 소유권의 사례 이런 것 등을 본 거고 18번도 마찬가지겠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격부터 리을만 맞고 디귿이 틀렸어요. 격에 있는 내용은
지하까지 미칠 수 있다라는 사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니은도 마찬가지죠. 도시철도 건설을 할 때 그 밑에 그 지하의 이용권 방해되는 정도 등을 참작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디귿은 이거는 이제 틀린 내용인데, 가령 여기 A 백화점이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그렇죠? 여기 공중북도가 있는데, 그러면 이 공중북도 역을 통해서 이 백화점으로 고객들이 막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걸 그냥 무단으로 설치한 거잖아요. 백화점에서. 이 도로에 사용자가 만약에 시군구라면 시군구에게 점용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설치해서 이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공중권 혹은 공중임대차 그 중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은 맞죠? 우리나라에서는 건축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조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사례를 이제 몇 가지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권을 정리해 보면 일단 법률적 측면에서 민법 212조가 있어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자, 그래서 위에로는 공중권이 있는데, 그래서 일정 높이까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하고, 공중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개발권 양도제예요. 이것은 토지정책에도 있죠. 4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기와집이 있는데, 한옥이 있는데 여기 한옥 보존지역이다라고 지정되면 이 보존지역 내에 토지 소유자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걸 우발 손실이라고 하는 건데, 정부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 이겁니다. 그런 방법은 이거를 딴 데 가서 개발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딴 데 가서 개발하기가 어려우면 인근에 상업지역이 있다. 그럼 여기다 팔아먹어. 여기다 팔아먹어서 개발권을 이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공중에 대한 권리를. 그럼 이 상업지역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 용적률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못 올리고 있었는데, 가령 이 공중권을 개발권을 사게 되면 더 올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개발권 양도제예요. 그럼 여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우발 이익이 생길 텐데, 그 우발 이익 중에 일부가 우발 손실을 대체해주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토지정책에서는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보존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개발권 양도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공중획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중공간에 생기는 획지예요. 가령 아까 문제에서 전철역, 백화점과 전철역 사이의 공중북도, 이걸 떼어서 보면, 자,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횡적으로 자르고 종적으로 잘라서 입체 공간이 나오죠. 이것이 평면이 아닌 입체 공간인 공중획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대차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것을 공중임대차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일조권, 조망권, 건물의 높이 제한, 구분지상권 등도 모두 공중권과 관련이 돼 있어요. 앞선 문제에서 구분지상권의 내용이 좀 있었죠. 지하는 물론 지상의 공간은,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은 지하권, 공중권과 다 관련이 되어 있죠. 범위를 정하여 지상권의 목적을 할 수 있고, 그렇죠?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권은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깊이까지 상하로 미친다 했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 자, 우리나라는 미체 건물에서는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광업권을 부여할 권능은 국가가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체결 광물은 광업권 없이는 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고, 한계심도라는 것은 가령 이제 주거지가 있고 밑에 지하철 공사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통상적인 행위가 이용되는 범위, 여기까지, 가령 이게 100m다 그러면 100m까지는 토지 소유, 40m 너무 깊죠 이거는. 40m다 하면 40m까지는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로 본다. 그게 한계심도예요. 근데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보셨던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계심도의 개념이고요. 자, 이러한 부동산 공간성의 의미는 어떠한가? 부동산 공간성은 3차원 공간 활동이다 이거죠. 3차원 입체 공간 활동이다. 그래서 지중 공간, 지상, 공중뿐만 아니라 땅 속으로도 뭐 도시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냐. 도심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 공간 자체가 상부, 지하,
지표에 이것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전부 더해서 공간가치의 총합, 이것이 부동산 가치다. 그렇다면 공간성이라는 것은 법률적, 민법 210이죠.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측면까지 감안한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19번부터는 어떻습니까? 토지의 분류예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제 지적법이죠. 사실 과거에. 그래서 17회, 19회 때는 이렇게 지목이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19회 기출을 바로 19번에서 보시는 겁니다.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방 하나밖에 없어요. 2번 저수지는 없고 유지라는 것은 있어요. 3번도 유휴지는 이거는 지적법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원지는 있어요. 물론 개념은 다르지만. 그래서 헷갈리라고 이렇게 낸 것 같아요. 4번도 사찰용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종교용지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5번도 택지는 없고 대지라는 것은 있어요. 지적법상 대. 뭐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헷갈리라고 여러분 낸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1번만이 지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1번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번에서는 다른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편집상 21번 먼저 풉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대한 법률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서 보면은 유지 금방 보셨죠? 그 다음에 사적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원지 있습니다. 이렇게는 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목에 해당하니까 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부지 이런 건 없어요. 부지 없고 수로 이런 건 없어요. 뭐 유사한 게 국어 이런 건 있어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기 쉬운 내용이니까 지적법,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적법이라고 하면 지적법상 지목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공간 정보의 이용 및 구축에 관한 굉장히 긴 법률인데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지적법 요 법률인데, 자, 여기서 지목의 종류는 이렇게 28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께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20번을 보시면 이제 건부지는 아직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지문 속에서라도. 25회 때는 이게 요 두 개만 가지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을 보시는 거죠. 25회 기출을 보시는 거예요. 틀린 것은. 자, 1번을 보시면 나지의 정의는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 맞는 거고, 2번은 또한 그러니까 나지는 여기 건물만 없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가령 지상권 이런 것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건물만 없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등도 없는 이러한 토지를 나지라고 정의하는 거고, 3번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에 의해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했는데, 건부 감가라는 이 국어만 좀 해도 건부지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지 높게 평가된다는 게 아니라 낮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자,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 없는 토지 두 개가 인근에 있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이 건물이 10년 됐다. 최용 상태가 아니겠죠? 그럼 이걸 사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걸 헐어야 됩니다. 철거비만큼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철거비만큼 건부지는 가치가 더 낮게 평가되는 건부 감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틀렸어요. 자, 4번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그래서 채용 상태가 아닌 상태가 많은 거고요. 5번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채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 이용 기대 가능성이 낮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철거비만큼 나지에 비해서 더 싸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건부감가라고 한다. 자, 그래서 문제 20번을 정리해보면 건부지와 나지에 관한 얘기였다. 그리고 토지보상평가 지침에서는 건축물만 없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법상 권리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떤 토지도 공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부감가가 일반적이다. 같은 조건이라면 건물이 있으면 최용 상태가 아닐 것이므로 건부감가가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여기 가치가 떨어집니다. 나지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건부지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제한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그럼 여기는 못 짓고 여긴 기존의 기득권이 보상되잖아요. 이 땅값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건축 제한. 그리고 보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나지상정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건물지 가치가 올라갑니다. 건물이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문제 22번은 후보지와 이행지는 뭐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자주 나와요. 정말. 자, 그래서 22번을 먼저 풀어보시면 후보지와 이행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거지로 전환되고 있는 전을 후보지라고 한다. 가령 이 말은 주거지로 전환되고 있는 전은 밭전이죠. 밭. 그럼 얘는 농지고 주거지는 택지죠. 그래서 농지인데 이렇게 대분류상 전환되는 것을 후보지라고 한다. 농지에서 택지로 크게 분류되는 것을. 그래서 맞는 거고요. 2번 일반적으로 택지 후보지의 토지 가격은 전환 후 가격을 기준으로. 자, 이 밭인데 택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환 후 가격 기준은 택지 가격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밭을 택지로 만들려면 돈 들어가죠. 개발 비용 그 대신 빼야죠. 그 내용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후보지란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여기서는 택지, 농지 사례였고요. 상호 간에 전환되는 대분류상에 전환되는 토지를 의미하고. 4번 이행지란, 그럼 이행지는 뭐냐? 이 내에서, 자, 택지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가 있는데 가령 공장 나가고 주택 들어온다. 그럼 얘는 공업지는 이행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지 4번은 틀렸고 4번의 정의는 택지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택지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이용 중이거나 혹은 그렇게 이용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택지에 관한 설명이죠. 예. 자, 5번 후보지와 이행지의 동일수권. 이건 감정평가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얘는 농지지만 택지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지의 동일수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 후 용도인 택지 소유권에 포함시켜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되셨고요. 그럼 여기에 관한 정리를 다시 한번 더 해보면 주제별 요약 정리입니다. 후보지란, 자, 가로 1번에 택지, 농지, 임지지역 등 용도적 지역 상호 간 대분류란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바뀌는. 이행지란 세분화된 지역 내에서 바뀌는 거예요. 가령 전지에서, 농지인 전지에서 택지인 주거지로 전환되고 있는 이 농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가격은, 가치는 전환 후, 즉 주거지의 용도로 평가하되 이제 개발 비용은 뺀다.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리고 동일수급권도 전환 후 동일수급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행지라고 하는 것은 이 택지 지역 내에서 변하는 거죠. 가령 공업지가 없어지고 주거지로, 공장이 나가고 주거지로. 그럼 이 공업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택지 이행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이제 우리 문제는 없지만 이제 정리를 기타 토지 등을 이제 정리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대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예요. 지적법상 대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공장, 창고용지 등이 또 있죠. 공장용지, 창고용지 등이 있으니까 대지를 건축 가능한 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대는 공장 못 짓고 창고 못 지어요. 왜냐하면 공장용지, 창고용지, 학교용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는 주거용, 상업용을 지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공업용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은 택지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에 가능한 토지는 택지이고 그냥 건축 가능한 토지가 택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지는 모든 것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 상업용 등을. 그럼 부지는 뭐냐? 부지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건축이 불가능하죠. 하천, 철도, 도로 부지는 이런 것까지 포함한. 그래서 주거용 부지, 공장용 부지 뭐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하천 부지 다 사용할 수 있다. 부지는 아무데나 뭐 이런 뜻입니다. 포괄적 용도다. 자, 그리고 필저 획지는 이제 뒤쪽에서 지문 속에 들어가 있겠지만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등기 등록에다, 그러니까 물건의 구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의 개수는 필지입니다. 이거예요. 토지의 물건의 개수는. 그러나 획지는 사람들이 근 겁니다. 그어서 구획을 해놓은 거예요. 왜? 자연적인 조건 혹은 인문적인 조건 혹은 사람의 경제적인 의도.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한다. 이의적인 거죠. 필지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23번부터 26번까지의 문제입니다. 23번 이제 기타 토지나 이제 종합 문제가 되겠어요. 출제 빈도는 지문 속에서는 여러 차례 계속 나오게 되어 있고 26회 때는 이 중에 하나가 또 나왔어요. 기타 토지 중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 23번을 보면 토지의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은 획지가 아니죠.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1번. 2번 맹지는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 맞아요. 그러나 건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틀렸고요. 3번 공한지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제한으로 한 필지의 건물을 다 짓지 못하고 비어있는 땅. 이거는 공한지가 아니라 공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수평 투영 면적, 건축물이 이거고 여기가 대지입니다. 비어있는 이 땅을 공지라고 하는 겁니다. 공한지는 도시로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방치된 토지를 공한지라고 한다. 틀렸죠. 4번은 맞아요. 포락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그래서 지금 사실 요 4번 지문이 26회 문제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입니다. 건부지는 건물이 토지상의 부가물의 부지로 제공되어 있는 토지로 건부 증가가 일반적이 아니라 건부 감가가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4번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자, 문제 24번 틀린 것은 했어요. 1번은 이제 부지에 관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2번은 나지에 대한 정의, 3번은 바닷가 이제 빈지라고 하는 거죠. 이 빈지는 만조수의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닷물이 꽉 찼어요. 근데 지적공부는 여기서부터 등록이 돼요. 그럼 이 사이를 빈지 혹은 바닷가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실익이 있는 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번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를 나지라고 한다. 이거 15회 추가 기출문제인데 지목이 대로 설정돼 있다. 근데 여기 집이 있어요. 그게 나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를 나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지의 정의는 건축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이 없는 뭐 그런 토지죠. 지목이 대로 설정 토지를 나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틀렸다 이겁니다. 4번이 틀린 답이고요. 유휴지는 이거는 사용 수익되지 않는 필요 이상으로 놀리는 토지를 말한다. 자, 25번은 지금 바로 23번에서 푸셨던 그 옳은 답. 그래서 답이 포락지입니다. 바로. 뭐 너무 쉬워서 해설도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자, 26번을 보시면 26번에서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를 골라봐라 해서 24회 문제입니다.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이거는 공지가 아니라 휴한지죠. 휴한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맞는 거고, 획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 단위. 이거 획지가 아니라 필지가 되겠죠. 두 개 틀렸어요. 후보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 임지, 농지, 택지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자, 마지막 문장은 법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옹벽이나 경사면. 그래서 맞는 겁니다. 두 개가 틀렸죠. 그리고 네 개가 맞습니다. 세 개가 맞네. 5개 중에 3개가 맞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이제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죠. 공지라는 것은 이렇게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것이 건폐율 등 때문에 꽉 채우지 못하고 비어있는 토지를 공지라고 한다. 세 가지 묶어서 공한지, 한량입니다. 한량은 방치된 거예요. 집가 상승을 위해서. 유휴지는 남는 거예요. 그죠? 사용수대 필요 이상으로 놀리는 토지. 유는 놀리는 토지고, 휴한지는 휴는 쉬는 토지예요. 인삼밭처럼 경작 않고 조금 있다가 지력 회복하면 하려고요.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직접 접하는 부분이 없는 토지, 건축 불가능. 대지는 맹지하고 좀 다른 게 그래도 여기 접속면은 좁은 통로에서 쌓여 있다. 그래서 뭐 평가를 보자면 이거는 참고적으로 출입구 부분은 정상평가고 나머지 안쪽은 맹지로 평가한다. 뭐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만 보세요. 소지는 원래 개발되기 전 원래의 땅을 소지라고 한다. 법주와 빈지 묶어서 빈지는 아까 바닷가라고 했죠. 해변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옹벽이나 경사면은 법면, 법으로 소유할 수 있지만 실익이 없어요. 저런 땅들은. 그리고 포락지는 아까 보셨죠? 예, 이거는 오래 잠긴 토지고, 한계지는 그냥 도시토지의형과 농통토지의 경계지점, 택지이용의 최원방권, 이걸 한계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7번은 주택의 분류인데, 이것도 뭐 최근에 20회 이후로도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주택의 분류는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27번을 보시면 틀린 것은 1번 단독주택은 구분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 하나예요. 단독이라는 거 하나로 본다. 소유권 전체. 구분, 나누어서 분양 못한다. 여기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등이 있고요. 2번 공동주택은 이제 구분소유권 분양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고. 3번 공법에서 보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정의. 4번 준주택, 이거 공법과 관련돼 있죠. 5번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계층 이하다. 이거는 다세대 주택이 아니죠.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주택이에요. 예,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이고요. 5번이 틀렸고, 이제 정리를 해보죠. 주택의 분류는 단독, 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시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구분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하고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공시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다. 다중주택만 100평이에요. 300제곱미터 이하고 단독은 항상 3층 기준이에요. 3계층, 다가구도. 다가구하고 다중하고 들은 건 틀린 건 100평이냐 200평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공동주택은 이제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하고 공시할 때도 전수조사한다. 그래서 연립, 다세대 아파트 등인데 아파트는 면적 기준 없고 5계층 이상이면 되고, 그러니까 5계층 밑에 즉 4계층 이하면 이제 연립이나 다세대인데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200평을 즉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가 그 이하인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거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준주택은 자, 고시원, 건축법상 업무 시설이지만 준주택이고, 노인복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도 준주택, 주택에 준해서 이렇게 인정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장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 이 20문제가 있는데 뭐 주로 토지의 특성이 다겠죠. 거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